네, 이번에 레닌 시기의 마지막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보겠습니다. 부자가 이제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라 그랬죠. 자본주의의 최고. 금융자본, 힐프동의 금융자본은 자본주의의 최근 단계인데 이거는 최고 단계다. 1차 대전이 일어나자 러시아의 맨세비키와 개량주의자들을 포함해서 각국의 사회주의자, 유럽은 대부분이죠. 조국방이라는 명분으로 전쟁을 지지했습니다. 레닌의 볼세비키는 이제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이러한 제국주의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에 관한 레닌의 입장은 이제 먼저 제국주의 이런 노트,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 1930년대 후반에 출판됐습니다. 이 제국주의 노트에는 선행하는 홉스의 제국주의론, 노자 자본 축적론, 필퍼딩의 금융자본, 그다음에 카우츠키의 초제국주의에 관한 분석과 비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이런 것들을 종합 비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16년에 이미 이 전쟁이 시작됐죠. 그리고 1917년에 출판돼서 이미 시작된 전쟁에서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그죠? 자국의 패배, 자국의 황제, 지배 계급이죠. 지배 계급이 전쟁을 통해서 몰락돼야 된다는. 그 레닌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종합한 거기 때문에 레닌의 특이한 것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레닌은 선행하는 저술을 비판적으로 계승해요. 이제 제국주의의 개념을 정립했죠. 이게 중요합니다. 제국주의의 개념을 했다는 것은. 레닌에 따르면 제국주의의 본질은 독점 자본주의고, 그 독점 자본주의는 제국주의로 나타난다. 거기서 독점 자본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경제적 측면으로 볼 수도 있죠. 그리고 국가적 측면으로 볼 수도 있다. 제국주의라는 건 어떤 정치적 측면으로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계적 측면에서도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제국주의 혹은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이 제국주의는 사회 구성체죠. 사회 구성체라 하면 경제적 토대와 토대에 부응하는 상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국주의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는 경제적 토대와 상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닌은 제국주의가 가지는 경제적 토대의 특성을 얘기했습니다. 자본주의 일반적 특성 말고 거기 플러스 알파로 제국주의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특성의 특성으로서는 이제 상품 수출, 자본 수출, 그다음에 금융 자본의 우위, 세계 시장의 분할, 상부 구조의 특성으로서는 정치적 특성이죠. 타국에 대한 지배, 식민지 체제를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레닌의 개념은 정치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 5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금융자본이 중요하죠. 이 금융자본은 힐퍼딩이죠. 힐퍼딩의 입장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자본은 어, 세 개의 자본이라 그랬죠. 산업자본, 상업자본, 은행자본. 근데 이제 은행자본이 주도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융합된 자본이다. 금융자본 중심으로 다른 자본들이 융합된 독점자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금융자본의 우위는 단순히 이제 산업자본에 대한 우위뿐만 아니라 금융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부르주아에 대한 선거 자금 지원을 통해서 정치 권력의 배후로서 정치적 우위를 포함합니다. 금융 자본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투자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책 결정을 좌지우지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지지하는 지배 계급을 만들어내고 돈을 주거나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레닌이 제기한 제국주의의 5개 표지는 선행 연구를 비판 종합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치적인 표지, 그 식민지, 그 영토를 점령한 전형적인 과거의 식민지뿐만 아니라 레닌은 이제 정책 결정권을 박탈당한 수준의 반식민지도 여기 정치적 지배에 집어넣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영향력이 아니죠. 최근에 그리스 공산당은 제국주의의 피라미드 이론에서 단순한 정치적 영향력을 바로 제국주의의 표지로 하는데 레닌에 따르면 단순한 정치적 영향력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지배, 그죠? 정책 결정권을 박탈당할 수
일방적인 지배, 종속 관계를 말하는 거죠. 반식민지 정도에 들어 있습니다. 5개 표지로 구성된 레닌의 제국주의 개념에는 바로 사회 구성체로서 레닌에 따르면 제국주의는 정책이 아니죠.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 자본주의라는 사회 구성체의 한 종류죠. 사회 구성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는 정치 경제적 종합 개념이라는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이윤만 있고 정치적 지배가 없는 경우, 한국 같은 경우죠. 자본 수출, 상품 수출을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일부 세계 시장을 일부 분할하고 있죠. 자동차, 반도체. 그렇지만 정치적 지배가 없죠. 제국주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정치적 지배만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중국이 뭐 우이구르를 점령한다든지, 뭐 내몽골을 점령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를 공격, 이건 이제 안보적 문제, 영토적 문제죠. 이러한 영토적 문제, 경제적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영토적 문제, 단순한 정치적 지배만 있는 경우, 이것도 역시 제국주의 혹은 독점자본주의라고 볼 수 없다. 레닌이 말한, 우리가 말하는 거는 모든 제국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시대의 제국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단순한 강대국, 그죠? 단순한 패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정치적 착취와 결합되어 있는 정치적 지배를 얘기하는 두 개가 섞여져 있습니다. 선행 연구자들 홉스, 실퍼 등 로자, 카우츠키는 제국주의를 정책으로 파악했는데 레닌이 이거를 비판했습니다. 이건 정책이 아니죠. 왜냐하면 정책이라면 정책을 반대하는 거죠. 자본주의 자체를 반대하는 거예요. 레닌은 제국주의는 정책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죠. 자본주의 특수한 자본 단계. 그렇기 때문에 이 제국주의를 반대한다는 건 특수한 자본주의 단계인 자본주의 자체를 반대하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하는 거예요. 제국주의가 정책이란다면 정책만 반대하면 폐기하면 되죠. 자본주의의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혁명, 레닌의 혁명적이라는 겁니다. 제국주의론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제국주의 전쟁에 협조하려는 카우치키, 제국주의 평화론이죠. 카우치키에 따르면 제국주의가 유럽 전쟁을 일으킬 만큼 그렇게 바보가 아니다. 서로 협력할 것이다. 그죠? 비판하면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간의 어떤 불가분의 관계, 사회주의 혁명의 필요성을 레닌이 이제 강조한 거예요. 제국주의 반대는 바로 자본주의 반대고 사회주의 혁명. 제국주의론은 이제 국제 사회주의 운동이 이 카우치키와 같은 개혁과 레닌과 같은 혁명으로 분열된 배경을 설명하고 제국주의는 필연적으로 반제국주의 저항을 초래해서 약한 고리인 제국주의 국가 간의 약한 고리죠. 전쟁을 패배하는 제국주의, 그러니까 러시아나 혹은 제국주의가 약한 고리인 식민지에서 민족해방전쟁이 일어난 점을 밝힌 겁니다. 레닌에 따르면 자본주의 국가들은 불균형적으로 성장합니다. 영국이 먼저 했고 독일은 나중에 쫓아갑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최고 형틀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시차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식민지의 분할도 균등하게 분할되지 않는 거죠. 1차 대전 당시 후발 자본주의 국가인 독일의 경우에는 경제력은 영국과 프랑스를 추월했는데 식민지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영국에는 해외 식민지, 해외 시장을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독일이 빼앗을 필요성이 많았죠. 이와 같이 경제력과 식민지 지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제국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불균등 발전이 제1차 대전의 배경입니다. 세계는 이미 분할되어 있죠. 새로 개척할 미개척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 열강들은 새로운 식민지를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를 빼앗아 오는 방식, 그것은 결국은 전쟁을 의미한다. 카우치키는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단계가 아니죠. 자본주의 하나의 정책에 불과하고 또 이거는 정책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이러한 정책을 취하지 않은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일부 금융자본, 모든 자본가가 아니라 금융자본, 그중에서 일부 금융자본이 선호하는 정책이라는 거죠. 이 정책을 철회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카우치키는 1차 대전이 실제 일어나자 전쟁이 끝난 뒤에는 두 번 다시 이 제국주의자들이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제국주의자들끼리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전쟁을 피하기 위한 군비 경쟁을 포기하는 국제협
협정을 체결할 것이다. 바로 이게 초제국주의라는 거죠. 제국주의의 경쟁을 극복하는. 따라서 이제 카우치키에 따르면 자본가들은 소모적인 전쟁을 하지 않고 어, 자본가들끼리 연대연합하는 것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 단결화가 아니라 망국의 자본가의 단결. 노동자도 단결하듯이 자본가도 단결할 거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레닌에 따르면 자본주의에서 세력권, 식민지를 분할하는 근거는 오직 그 분할에 참여하는 나라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군비 경쟁을 하게 됩니다. 제국주의 나라들의 힘도 현재 레닌 당시에 독일과 영국, 프랑스가 균등하지 않죠. 1차 대전 당시에 미국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 않았죠. 미래도 균등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과 1차 대전 당시의 미국과는 전혀 다르죠. 그리고 같이 불균등하다. 10년, 20년이 지난 이후에 제국주의들 사이에 균형이 있어서 상대적 힘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카우치크의 주장은 잘못했다. 제국주의 간의 동맹이나 초제국주의 동맹은 전쟁과 전쟁 사이에 일시적인 휴전에 불과합니다. 레닌의 말대로 실제로 1차 대전이 끝난 이후 제국주의자들은 잠시 휴전을 했지만 군비 경쟁을 통해서 2차 대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레닌에 따르면 제2 인터내셔널에서 카우치키와 같은 기회주의, 개혁주의가 풍미한 것은 바로 이 카우치키, 독일 3인당, 영국 노동당, 프랑스 사회당과 같은 바로 이 제국주의 안에 들어있는 이들 노동조합과 사회주의, 삼인주의 정당의 물질적 관계라는 거죠. 레닌은 이미 19세기 중후반 영국이 산업과 식민지를 독점했죠. 거기서부터 초과이윤을 받고 있고 이러한 초과이윤을 바로 노동자 일부에게도 나눠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계급과 노동당 안에 개혁주의가 득세했다. 제국주의 국가 내에서 독점 자본가들이 세계에서 얻은 초과이윤으로 사회주의 정당과 노동조합의 관료들을 매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정당과 노동조합이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할 경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혜,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전쟁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 레닌에 따르면 제국주의가 식민지에서 반제국주의 투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것이 이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요구다. 레닌의 이러한 주장 전에는 사회주의 운동이 식민지 민족 해방에 중요한 전략적 의의가 있는 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르크스도 식민지인 아일랜드와 폴란드와 인도 이런 데서 혁명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본국의 혁명, 영국의 혁명을 가속화시킨 즉 영국 혁명의 관점에서 식민지 혁명을 바라봤다는 거죠. 레닌에 와서 비로소 식민지 혁명의 중요성, 식민지 혁명의 관점에서 독자적인 혁명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레닌의 입장에서 코민테른 제3 인터내셔널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회에서 민족과 식민지 문제가 핵심적인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레닌은 억압 민족과 피어간 민족의 민족주의, 그렇죠. 제국주의의 민족과 그죠? 식민지의 민족은 구분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제국주의의 민족 개념은 이미 국민국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제국주의의 민족 개념은 국민국가를 해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우익적이고 파쇼적이고 지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식민지의 민족의 개념은 제국주의에 지배당하고 있죠. 또 식민지의 민족의 개념은 해방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이 해방이라는 건 제국주의, 그죠? 독점 자본으로 해방을 말하기 때문에 노동 해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족주의를 똑같이 바라보면 안 되죠. 그런데 일부 좌파들이 민족주의 전체를 식민지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민족주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민족주의에 대해서 터부시하거나 경시하거나 반동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압박당하는 나라, 식민지의 민족주의는 사회주의와 결합할 수 있고 반동적인 게 아니라 혁명적이라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선진 자본주의 나라와 러시아의 노동계급, 그죠? 그 선진 자본주의 나라와 혁명이 된 러시아의 노동계급.
다른 한편으로 식민지 여간 민중 사이에 이러한 관계들을 잘 봐야 되는데 결국은 노동계급은 제국주의의 노동계급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이 된 나라의 노동계급 그리고 식민지의 노동계급이라는 거 이러한 노동계급들이 서로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1920년 9월 코민트렌이 바쿠에서 개최한 동방민족대회의 구호는 만국의 노동자 단결하라 외에 만국의 피어간 민족이죠. 만국의 노동자와 피어간 민족이 단결하라 이런 구호였습니다. 이러한 거에 따라서 1945년 7차 코민텐 대회에서 제3세계 식민지에서의 민족해방 이론이 민족해방 이민민주주의 혁명론으로 정립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이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